한국은 반도체 중심 국가인데 이 산업이 시클리컬로 끝날 것이냐 아니면 구조적인 성장 산업으로 변모할 것이냐에 따라서 코스피 미래는 7,500일 수도 있고 다시 3,000일 수도 있고요. 그것을 알 수 있는 신호는 채널 이름도 최국장이 하나 있어요. 최구신 말고. 최국장. 근데 이름은 최국장인데 왜 자꾸 달러 자산 사라고 해요? 연금성 자산은 달러 자산을 좀 사라 이런 얘기고요. 나눠서? 네, 저는 한국 사회의 많은 문제가 연금 소득의 부족에서 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네. 근데 지금 개인연금 제도가 도입이 된 지 저 회사 다닐 때 도입이 됐는데, 네. 퇴직연금 제도가 05년인가 그때쯤에 제가 회사 2년 차에 도입이 됐었는데, 네. 지금 그때 도입된 퇴직연금 제도가 한국에서 아직 잘 작동을 안 하다 보니까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은 고갈 위험이 있고, 그다음에 퇴직연금은 잘 작동을 안 하고, 만고 연금 부족으로 인해서 생애주기 동안에 재테크를 통해서 자산을 형성해야 된다는 그 압박 속에서 여유가 사라진 것 같거든요. 그리고 한국이 재테크 과몰입 사회가 된 부분도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저는 제 채널에서는 퇴직연금 제도만 잘 활용해도 그 은퇴연금을 만드는 게 큰 문제가 없고 어려움이 없다. 의외로 생각보다 쉽다 이게.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알려드리고 있고, 매수할 뭘 사야 될지 모르겠다. 이것도 지수 투자 중심으로 장기 투자하시면 되는데, 그냥 퇴직연금은 기본적으로 20년 이상 세팅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런 환율에 노출된 거를 사라. 이제 그런 형태로 이제 여러 자산들을 막 추천하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만 퇴직연금 세팅과 별개로 지금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는 몇십 년 만에 올 법한 그런 모먼트를 그 상황에 도달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국장을 좀 열심히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최국장이라는 이름을 달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 달러 자산 1억으로 노후 준비 완성하라 했네? 달러 자산 1억으로 평생 월급 완성하라. 평생 월급 완성하라. 네. 저희 콘텐츠 한번 다뤘었고 그 베스트셀러 올라 있더라고요. 네, 지금 종합 베스트셀러입니다. 심지어 종합입니다. 경제 경영이 아니고 저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종합 10등 안에서 놀고 인쇄 있습니다. 언제 나옵니까? 인쇄는 바보다 먹으려고. 분기에 한번 나오는데 네, 바보다 먹으려고. 네, 다음 분기에 잘 나올 것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국장 얘기. 국장이 4,200까지 굉장히 빠르게 올라왔어요. 물론 이제 빠르게 올라온 만큼 좀 조정도 받고 변동성도 좀 크기는 합니다만 이런 상승세가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어때요? 보시기에? 저는 이제 국장의 지수를 전망하는 전문가는 아니어가지고 그래서 내년도 코스피 지수의 상단을 쉽게 얘기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그런데 어느 나라를 보더라도 결국은 대시세가 나오는 구간들이 항상 있었고, 저희가 반도체 사이클 볼 때도 과거 사이클이랑 비교하듯이 지금 우리나라 국내 증시가 좋아지는 그 흐름도 결국 국내 증시는 사실 삼전 하이닉스 중심으로 돌아가는, 그렇죠. 원래 박스권 시클리컬 장세였는데 그게 지금은 뭐가 달라졌냐면은 성장형 시클리컬 장세로 바뀌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수 상당히 높아지는 시클리컬 장세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지수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면은 구조적으로 이거를 시클리컬이라고 볼 수가 없고 그로스라고 보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성장형으로 바뀌고 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증시는 원래는 1990년대부터 2000년까지는 성장형 증시였어요. 한국 수출 성장을 통해 가지고 성장형 증시였는데 2010년부터 이제 박스권 순환장이 된 거는 성장은 더 이상 없어지고 그냥 반도체 사이클 오면은 증시 좀 올랐다가 반도체 사이클 꺾이면 내렸다고 하는 것이 반복이 되어 왔고, 반도체 꺾이면 뭐 다른 거 조금 좋아졌다고, 보통 바이오죠. 바이오로 돈이 좀 갔다가 다시 반도체 올라가고 이렇게 하면서 박스권 장세였는데, 지금은 다시 이게 성장형이 된 거는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기업 단위고 하나는 시스템 단위예요. 기업 단에서는 반도체 산업 자체가 시클리컬한 비즈니스에서 좀 장기 성장형 비즈니스로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AI 시대가 되면서. 근데 저는 그거를 애플 모먼트라고 하고 싶은데요. 버핏이 애플 언제 샀냐면은 버크셔가 최근에 구글을 사가지고 뭐 좀 화두가 좀 됐잖아요. 그거는 이제 바뀌니까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근데 버핏이 애플을 언제 샀냐면은 2016년? 맞아요. 16년 그 연례보고서에서 샀다고 나왔는데 16년이 무슨 연도인지 아십니까? 애플 기준으로? 애플이 뭐가 달라졌으니까 샀겠죠. 원래 버핏은 애플을 안 샀거든요. 그러니까 테크주가 아니라 소비주로 본 거잖아요. 그때부터는. 근데 그게 애플 재무제표에 정확히 나와 있는 게요. 애플 재무제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냥 프로덕이랑 서비스 딱 두 줄 있어요. 매출이. 프로덕은 주기성을 갖고 있었어요. 네네네. 하드웨어들. 늘 알겠지만 애플 연례 행사는 9월에 하고 연말에 내면서 사큐에 쫙 튀었다가 막 내려갔다가 뛰었다가 내려갔다, 이게 매년 반복됐는데
버핏은 시클리컬주를 사지 않습니다. 웬만하면은. 서비스 매출을 애플이 처음으로 분개를 하기 시작한 게, 그러니까 앱스토어 매출이랑 이런 서비스 매출을 분개하기 시작한 게 14년부터 분개를 해주기 시작했는데 16년 1Q에 그게 튀거든요. 근데 서비스 매출은 영업이익률이 거의 매출 총이익률이 70%씩 나왔기 때문에 네네. 버핏이 봤을 때는 뭐냐면은 서비스 매출을 분개한 14년부터 쭉 그려보니까 이게 장기 우상향하는 그림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애플이 시클리컬 순환주가 아니라 성장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14년, 15년까지 애플의 PER은 불과 11배 정도밖에 안 됐는데 16년부터 이게 튀기 시작해가지고 그냥 지금 거의 27배, 8배 정도 되는 PER로 쭉 올라가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네. 결국 주기성을 벗어나야지, 그 주기성을 벗어나게 하는 거는 성장의 동력이 더 커 보이는 그 순간인데 지금 반도체 기업들에 나오는 것도 이런 순간이거든요. 뭐냐면은 반도체 사이클 때마다 올라가고, 이게 반도체 사이클은 매년이 아니라 3년이나 4년에 한 번씩 있었고 네네네네. 바로 직전 사이클은 20년, 21년 코로나 유동성 사이클이었는데 그때는 언택트라고 하는 제품 교체 사이클이 한번 왔었고, 그 전에는 16년, 17년에 클라우드 서버 증설 사이클이 있었고, 그 전에는 아이폰 사이클이 있었고, 그 전에는 노트북 사이클이 있었고, 그 전에는 PC 사이클이 있었는데 보통 한 4년, 5년 주기로 계속해서 이런 교체 주기. 네, B2C 그 프로덕이 됐던 B2B 서버가 됐던 이 메모리 사이클이 항상 있었는데 지금은 AI 사이클이긴 한데 AI 사이클의 그 강도가 과거 어떤 사이클보다 큰 것도 있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AI를 제품을 팔아먹고 있는 애들은 결국 이게 B2C 그로스 산업이다 보니까 마소나 구글 입장에서는요. 그 설비 투자라든가 그 구매 역시도 이제 그로스처럼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6개월 단위로 하자, 1년 단위로 하자, 장기 공급 계약을 맺자. 그래서 우리나라 그 메모리 업계의 전반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진짜 말 그대로 TSMC 비즈니스 모델로 가고 있고, TSMC를 우리가 PBR 몇 배다 이렇게 안 보고 PER로 30배짜리 기업이라고 보는 것처럼 우리나라 반도체가 그로스 형식을 조금 닮아가면서 저는 지수 상당히 떴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냥 이게 일반적인 사이클이었다면은 안 떴어요. 근데 오래 올랐지 않습니까? 오래 오른 거는 오래 그런 변화가 있어서입니다. 원래는 23년부터 AI 붐이 왔었지만 그 23년부터 왔었던 붐을 잡았던 건 하이닉스밖에 없었는데 지금 올해 있었던 거는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그리고 HBM뿐만 아니라 D램까지 그냥 다 올라가는 건데, D램 낸드까지. 근데 이 정도의 그 강세 사이클은 흔한 시클리컬이라고 보기 좀 어렵고 그로스가 섞여 있다. 그래서 한국 밴드가 그냥 시클리컬 박스권에서 이제 위로 뿜어버린 시클리컬, 저는 지금 강세장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게 궁극적으로 바뀌게 되면은 한국 증시도 미국처럼 그냥 그로스 장세로 바뀌게 되거든요. 이 업태 자체가 장기 성장하는 걸로 바뀌게 되면은 그러면 지수 밸류 밴데이션 다 달라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달라졌을 때 그럼 어디까지 가냐? 그건 미국도 그렇지만 미국의 그 나스닥이 됐던 S&P가 됐던 지수 상단이 결국 PER 장기 성장으로 좀 바뀌게 되면서 시장을 바라볼 때 PBR로 안 바라보고 PER로 바라보고, 저희는 지금까지 PBR로 바라본다는 것 자체가 시클리컬 주기성을 갖고 있으니까 PBR을 바라본다는 건데, 저희도 이제 PER로 봐야 될 때가 되고 있는 그 변화가 나타나고 있고, PER로 보게 되면은 한국도 수출 성장 기업들은 PER 기준으로 보통 다 20배를 받아요. 그럼 우리나라도 그냥 20배 받으면은 그럼 그게 6천조고 그러면은 거의 그냥 더블 되는, 지금 3,400조니까 6천조가 된다면 거의 준 더블이고, 그게 그래서 7,500 이론이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수 상단 7,500 이론이고, KB증권에서 네. 코스피 7,500까지 갈 수 있다 봤고, 그리고 또 네. SK증권에서는 하이닉스를 이제 목표 주가를 PBR이 아니라 PER로 PR, 봐야 맞아요. 한다. 저는 그 SK증권의 그 리포트가 역사적인 리포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저도 애널리스트를 오래 했지만은 그런 애널리스트가 위대한 애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항상 뭐냐면은 밸류에이션 방법론을 다른 이론 체계를 갖고 오면서 잘 적용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위대한 애널인데 그분은 굉장히 어린데도 불구하고 위대한 애널의 재질이 있어요. 저도 하이닉스를 똑같이 바라보고 있고, 근데 이것도 안 좋게 끝날 수도 있습니다. 종국에는. 아니 왜냐면 성장 그게 시클리컬인 줄 알았는데 그냥 시클리컬이었다. 그쵸. 이러면 끝나는 거죠. 이제 PER 네. 기준으로 가려면 그 성장이 쭉 이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또 이제 뭐 분기마다 컨센서스 앱이 어땠고 내년의 가이던스는 얼마고 이거 봐야 되는 거고, 네. 또 이 영상 올라오고 난 다음은 아마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또 나오고, 있었을 네. 테니까. 네, 근데 저는 저는 이제 유튜버가 된 것도 17년에 레이 커즈와일이 썼던 특이점이 온다라는 책을 17년에 읽고 나서 내 미디어 채널이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18년도 말에 유튜브를 개설을 했는데 비교적 빨리 시작하셨네요. 네, 근데 저 혼자 하다가 19년에 조금 유명해지면서 19년 1년으로 이제 잘 키워가지고 그때 한
10,000명까지 겨우 만들었는데 그 다음에 갑작스럽게 20년 초가 돼가지고 구독자만 6, 7만 명 된 게 그게 지금 채국장이고요. 채국장 그러다가 채부심은 나중에 만든 거였어요? 22년 채부심은 22년 3월에 만들어가지고 운용을 한 건데 채부심은 나중에 만들었지만은 그냥 22년에 하락장이 오면서 채사옥은 부동산 하락이니까 이게 매칭이 돼가지고 갑자기 구독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는데 제가 그 커즈와일 책을 읽고 커즈와일 책이 지금도 나와 있습니다. 특이점이 시작되었다라는 제목으로 나와 있는데 그 책은 07년에 봤을 때는 그냥 공상과학 소설이었는데 22년에 챗GPT가 나오고 나서는 갑자기 현실 예언서가 됐거든요. 그리고 특이점이 가까이 왔다라는 거는 소위 말 그대로 그 인공지능의 라스트 마일을 다루고 있는 인공지능이 이런 속도로 가게 되면 마지막에 라스트 마일 그러니까 특이점이 지금도 커즈와일은 2045년 정도로 보고 있는데 지금 어떤 식으로 커지는지 다 느끼고 있잖아요. 네. 다 느끼고 있는데 그 마지막 라스트 마일이 어떻게 될 거랑 그 이후가 어떻게 될 것 같은지가 이번 새로운 책에 들어있거든요. 아, 새로운 책이 또 나온 거예요? 개정 정보판? 네. 원래 Singularity is Near가 07년 책이고 원판은 05년 한국 번역이 07년이고 그건 지났으니까 이제. 네. Singularity is Nearer 좀 더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시작되었다는 잘못 번역된 거고 책 좀 팔 줄 아는 분이네요. 아니 모든 사람이 이 이유를 궁금해했으니까요. 그러니까 뭐냐면 22년 채집 나오고 AI가 나오니까 도대체 뭐냐 이 사람은 이래가지고 제발 커즈와일님 이 다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막 이런 질문 오만 해대니까 내가 그렇다면 그 라스트 마일에 대해서 써줄게 해서 썼는데 철학책을 써버렸어요. 철학책을. 아, 좀 실망입니까? 아, 저는 실망이었는데 왜냐면 완전 철학책입니다. 그냥 이대호 기자님이 이게 클라우드 서버에 본인 지능이 업로드가 된다고 생각해 볼게요. 네네네. 그럼 업로드가 됐을 때 이미 육체가 있다면요. 그럼 진짜의 나는 무엇이냐 이거랑요. 그리고 한번 업로드가 되기 시작하면 본인 몸도 바뀌어요. 그 커즈와일 1편에 1.0 바디라고 해요. 지금 우리 인류가 갖고 있는 우리 몸은 1.0 바디인데 2045 특이점이 된 이후부터는 2.0 바디, 3.0 바디로 갈 수가 있다. 말 그대로 무슨 터미네이터 T50도 아니고 지금도 장기 교체를 하잖아요. 교체라기보다 이식. 아, 장기 이식을 네, 지금도 하는데 그 장기 이식이 네. 모든 분야에 걸쳐서 일어난다면은 그러면 그게 2.0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서 아예 용어 자체를 지금 1.0에서 지금 1.1, 1.2 이런 그 버전이고 특이점이 와야 2.0이 돼요. 2.0이 되고 나서부터는 말 그대로 육체도 이식이 되는 거예요. 네네네. 그럼 이식이 된다면은 그러면은 뇌는 클라우드에 있고 육체는 계속해서 이식이 되는 그러면 피지컬의 나는 나인가? 그러면 그때 죽음이란 무엇인가? 피지컬한 내가 죽었다고 할 수 있는가? 왜냐하면 저게 살아있고 그쵸, 계속해서 그쵸. 나는 이식이 될 텐데 그러면 그때의 죽음이란 서버가 불타는 건가? 그 영화 루시랑 네. 트랜센던스 보면 그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그 앞부분이 어마어마한 철학적인 내용들 다 진정한 나란 무엇이고 하여튼 뭐 이런 거고 근데 이제 이 책에서 들고 싶은 얘기 우리가 달러 자산 얘기하고 네. 국장 얘기하다가 특이점이 시작했다라는 그 주식 얘기하다가 했는데 네. 결국 그 책의 AI가 결국 가는 방향은 네. 그 AGI와 특이점 그다음에 ASI로 가는 건데 AGI에 대해서 지금도 그러니까 자율주행처럼 구글에서도 그렇지만 1단계부터 5단계까지 규정을 했고 현재 AGI 1단계에 도달을 했는데 저희가 4단계를 가면은 말 그대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AGI 레벨에 가는 겁니다. 근데 그 가는 경로가 울퉁불퉁할 수도 있고 편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쪽 방향으로 갈 거란 생각은 이제 갖고 있는 거랑 같고요. 다만 선처럼 이렇게 갈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생각해도 상당한 그런 이제 그런 게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나 그 방향으로 가는 건 맞는 것 같고 한국이 거기에 공교롭게 올해 9월 10월부터 완전 올라탔기 때문에 그냥 어쨌든 지금은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핵심은 뭐 대한민국 입장에서 어쩔 수 없이 이제 하드웨어, 반도체, 뭐 전력기기 또 이렇게 되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한국은 반도체 중심 국가인데 이 산업이 시클리컬로 끝날 것이냐 아니면 구조적인 성장 산업으로 변모할 것이냐에 따라서 코스피 미래는 7,500일 수도 있고 다시 3,000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참 모르겠어요. 전기차라든지 2차 전지 초반만 하더라도 없던 산업이고 처음 보는 거고 신기하다. 설마 여기에서 사이클이 만들어지겠어? 했는데 전기차도 사이클이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제 AI 시대도 우리가 이제 처음 만든 거다 보니까 AI와 로봇에서 과연 사이클이 만들어질까? 아직 좀 안 그려지기는 하는데 뭔가 좀 영원할 것 같기는 한데 또 가봐야 하는 거고. 근데 전기차도 캐즘이라는 게 있었던 것처럼 초기에 도입과 기술이 같이 증폭되던 시기에 주가도 그 성과가 있었지만 그 도입과 기술 증폭이 그다음에 어느 정도 정체기를 겪고 나서부터는 그렇죠. 시장에서 테마를 잃었던 것처럼 AI도 이제 도입 초창기 증폭기는 지금까지 잘 올라왔는데 이 다음에 만들어내는 어떤 프로덕트가 사람들 마음에 안 들고 그다음에 수요가 그만큼 안 올라오게 되면은 또 흐를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때는 지금 지대가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크게 흐를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그것을 알 수 있는 신호는 결국은 메가테크 기업들 중에서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랑 결국은 구글인데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그 다음에 따지다면 테슬라 같은 회사가 되겠죠. 왜냐면 빅테크가 아니라 메가테크. 네, 메가테크들이죠. 빅은 아니지, 이제 훨씬 넘어갔죠. 메타가 빅테크. 그러니까 100빌리언도 못 버는 애들. 100빌리언 이상 버는 애들이 이제 좀 메가테크라고 제가 부르고. 요즘 주가 떨어지는 애들. 네, 그런 애들은 지금 메가테크 기업들 보면은 마소든 엔비디아든 아니면 구글이든 보면은 돈 못 벌 것 같지만 돈 잘 벌지만 단기 순이익이 막 120빌리언, 140빌리언 막 이러거든요. 메타는 70빌리언 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못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격차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사실 사이즈 두 배 이상 날 것 같아요. 그리고 알파벳이 돈 버는 속도가 아주 빨라져가지고 알파벳이 마이크로소프트 목 따는 날이 멀지 않아 보이고 네, 실제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다음에 지금 이제 그 말씀을 이렇게 네. 추측을 해보면은 국장에서는 반도체, 네. 위장에서는 메가테크. 네, 맞습니다. 이렇게 딱 정리가 되네. 그렇죠. 그 메가테크 안 그래도 이제 네. 알파벳 얘기 좀 여쭤보려고 했는데 이번에 그래서 진짜 버핏이 네. 처음으로 구글 알파벳을 사지 않았습니까? 네, 맞아요. 그동안에는 구글을 놓친 걸 많이 이제 후회를 했어요. 은퇴하는 해 알파벳을 담은 거. 네. 앞에서도 이제 애플 모먼트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만 네. 구글의 완전 다른 면을 본다는 걸까요? 저는 그게 아니면 그러니까 이제 버크셔의 네, AI를 산 걸까요? 그렇죠. 버크셔 운용력이 달라지면서 이제 새 시대 운용력이 소위 말하는 일종의 마니페스토 같은 매수 아닐까요? 나는 이제 버크셔도 이제 테크를 매수한다는 그런 선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방향이 그쪽으로 가고 있다면은 저는 그 연금성 장기 투자하는 메이저를 많이 만나봤는데 주식시장에서 단기 성과가 잘 나는 메이저들이 있고 어떤 거대한 변화에 미리 들어눕는 타입들이 좀 있거든요. 들어눕는 네. 판 깔고 거기 이제 길목 지키기. 네, 그냥 난 뭐 모르겠고 단기는 모르겠고 그냥 뭐 누워 있을게요. 그럼 지나가겠죠. 뭐 이런 메이저들이 있어요. 그냥 운용사가 그렇게 좀 달라요. 네. 근데 좀 단기 성과를 잘 내는 운용사를 만나보면 업데이트가 완전 치열하고 타이트해요. 그쵸. 세미나 하면은 뭐 아주 미세해요. 근데 장기적으로 올 거니까 좀 미리 들어놓을게요라고 하면은 만나보면 좀 한량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데 네. 단기 성과가 스타일. 안 중요하니까. 네. 근데 그 바람이 오면은 크게 눕는다는 건데 저는 버크셔는 이미 장기 투자를 지향하는 그런 그쵸. 채널이기 때문에 누가 봐도. 소위 말해서 지금 이 AI 방향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그냥 가서 들어 누워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들어 누워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 알파벳이 되는 거예요. 이제 더 많이 들어 누울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궁극적으로 결국 인간을 대체하는 AI 에이전트는 인간의 모든 행동을 대체할 수도 있겠지만은 부분별로 대체하고 있거든요. 테슬라의 자율주행도 운전만 대체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하는 수많은 행동 중에서 운전 하나 대체만 하더라도 지금 1.4T고 테슬라가 목표하는 거는 8.5T 되면 나한테 1트리리언 달러 돈 달라 이런 건데 그러니까 주행만 대체해도 그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시가총액. 네. 주행만 대체하는 게 아니라 뭐 보고서 작성, 뭐 논문, 그다음에 코딩. 예를 들면 지금 엔스로픽의 클로드도 그 코딩 하나 대체하고 있는 건데 그런 마켓이 펼쳐지는 거이고 세일즈포스 같은 회사도 하려고 했었던 거는 그 쇼핑이랑 그 콜센터만 대체하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콜센터 서비스를 내가 대체하고 싶다. 그 결국 이런 CPU의 XPU의 발전 방향은 어떤 특화된 행동을 대체하는 소위 에이직 체제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범용이 아니라 이쪽으로 갈 건데 그쪽으로 가장 잘 들어누워 보이는 회사 중에 하나가 알파벳이고 구글은 거의 모든 걸 다 하죠. 뭐 양자칩도 만들고 네. AI 뭐 당연히 그 LLM도 제일 처음 만들었고. 예, 맞습니다. 완전 멀리인데 근데 저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제일 뾰족한 인간 대체는 사실은 테슬라에서 나왔다 생각하는데 뭐 자율주행 대체할 게 아주 깔끔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물론 구글도 드라이빙 이제 웨이버가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인간의 어떤 행태를 구체적으로 대체하겠다고 하면서 자기만의 그 칩을 만들어내고 그 칩 설계를 엔비디아 의존도를 낮추면서 칩 설계를 통해 가지고 그걸 특화시키는 데는 결국은 이런 회사들처럼 갈 거로 보기 때문에 지금 제일 노선 잘 정했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구글 마소가 또 메타랑 다른 거는 아마존도 그렇지만 클라우드가 있어요. 클라우드가 있는 것도 있는데 이제 이런 방법론적으로 내가 뭘 교체하겠다는 그런 생각도 명확하다 보니까 그냥 잘 들어놓았다 생각하고 이런 회사들 결국 나중에는 저희 하나 둘 셋인데 다 대체하지 않을까. 저희가 아침에 보고서 만드는 거 대체하고 운전 대체하고 뭐 등등 대체하고 뭐 하다 보면은 결국은 저희가 에이전트를 통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대체가 되었을 때 AGI 레벨에 도달을 하고 AGI 레벨 이후에 A 특이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대체당하는 이제 그런 시대가 2045년쯤에 올 거라고 생각하니까 미리 그냥 가서 들어 누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물론 이제 AI 시대는 오픈 AI 아니면 구글 알파벳 아니면은 뭐 엔트로피 뭐 여러 가지 뭐 이야기는 나옵니다. 뭐 XAI도 있고.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요. 투자할 수 있는 그 테크, 메가테크 AI 기업이 몇 개 없어요. 네. 상장을 안 해가지고. 네. 물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좀 챗GPT 좀 묻어 있기는 합니다만. 네.
그러고 보니까 요즘 마이크로소프트가 좀 많이 언급이 안 돼요. 왜냐면은 작년까지였나? 제일 많이 올랐었잖아요. 오픈 AI 덕분에. 결국 저는 인간의 어떤 행동 중에서 그거가 있는 시장,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블루 칼라랑 화이트 칼라가 있지 않습니까? 블루 칼라 쪽은 로봇을 통해서 그 인간을 대체 혹은 보조하려고 하는 그런 네. 경향이 한 꼭지가 있어서 이게 피지컬 AI와 그렇죠.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가는 거고 산업용 로봇으로 가는 거고, 소프트웨어 쪽은 사무직 일자리를 대체하겠다는 거니까 지금 전 세계 인류 중에서 고소득 사무직 일자리 마켓이 제일 크거든요. 인건비가. 근데 거기부터 지금 날아가고 있죠. 맞습니다. 그래서 고소득 사무직 일자리를 진짜 일부만 대체해도 막 500빌리언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프론트엔드 디자이너랑 그 백엔드 디자이너가 있는데 프로그램을 코딩할 때 그 프런트를 지금 살짝만 교체해도 프런트 디자이너들 몸값이 낮아지면서 그 회사, 이제 피그마 같은 회사를 막 주가 막 상승하고 이런 건데, 근데 그런 걸 보면 어떤 생각 드냐면은 이게 진짜 생산성이 좋아지는 걸까? 아니면은 그 이 사람들의 인건비를 아랫돌 깨서 윗돌 깨는 걸까? 이 사람들의 정합적인 인건비를 살짝 낮추면서 이 회사가 시총을 다 먹는 걸까? 이런 이제 의구심은 지금도 들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AI가 진짜 총 요소 생산성을 올리는 요인이 되는 걸까? 아니면은 실업을 만들어내면서 그쪽 서비스를 대체해가지고 그냥 썸이 별 차이가 안 나는 걸까? 이런 근본적인 의문은 들어요. 그런데 증시에서는 결국 어떤 방식이 될 거냐면은 증시 그 자체는 현생 인류들이 하고 있는 어떤 부분들을 대체하는 기업들로 계속해서 채워질 거다 보니까 증시는 굉장한 호황일 것 같아요. 현실은 이제 상당한 고용 불안일 것 같고 그런 방향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근데 더 구체적으로 뭘 바꾸겠다고 하는 회사일수록 오히려 더 뾰족해 보인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마소는 뭘 바꾸겠다는 건지 아직 명확히 모르겠어가지고 그냥 얘네들은 우리가 회사 하면서 만드는 엑셀과 오피스를 그러니까 문서 작업을 좀 대체해 준다는 걸까? 근데 문서라는 것은 굉장히 고도의 작업인데 이거가 어떤 식으로 대체가 되는 걸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이런 부분이 조금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운전 대체하는 게 얼마나 깔끔합니까? 그죠? 그러면 마지막 요거 하나만 더 질문드릴게요. 네. AI 버블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게 또 이제 주가라는 녀석이 얼마나 또 앞서갔는가도 봐야 되잖아요. 지금은 그게 결국 버블은 그냥 결국 버블이 터져봐야지 아는 거지만은 제가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냥 투자를 주도하고 있는 메가테크 기업들이 무리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버블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다만 16년, 17년 메모리 사이클의 붕괴를 봐온 입장에서 그걸 생각해 보면은 16년, 17년에도 클라우드 서버에 대한 고객단 수요가 너무 높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 같은 수요자요. 막 넷플릭스 보고 뭐 보고 막 구글 드라이브 쓰고 AWS랑 애저 막 쓰기 시작하면서 클라우드 서버가 늘어나다 보니까 그때 서버 증설이 많아가지고 디램 가격이 대폭등을 했고 그때 그랬죠. 반도체 기업들이 대상승을 했는데 그게 최초의 B2B 사이클이었거든요. 항상 반도체는 원래 B2C 사이클이었는데 뭐 PC 아니면 스마트폰이었는데. 근데 B2B 사이클이니까 눈치를 못 채다가 그게 생기고 나서 이제 나중에 알았는데 끝날 때도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끝나버렸어요. 수요 그냥 발주 취소 내면서 그냥 메모리 발주 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수요가 안 올라오네? 이러면서 끝났걸랑요. 그래서 지금도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지금도 사용자들이 AI를 많이 쓰고 있으니까 그게 클로드든 챗GPT든 제미나이든 그걸 많이 쓰고 있으니까 거기서부터 만들어내는 파생되는 투자들이 증폭이 되면서 지금은 수요가 투자를 만들어내는 사이클이거든요. 그러나 소비자들이 어느 순간부터는 임계치가 돼서부터는 시간상이 됐던 비용상이 됐던 어떤 부분에서 한번 멈출 거고요. 멈추게 되면은 그때는 발주 사이클이 한번 멈추게 되는 거죠. 그러면 발주 사이클 멈추게 되면은 디램 캐파들은 다 올려놨으니까 그때는 이제 디램 가격도 빠질 것이고 저희는 모르지만 B2B 단에서 그게 꺾여야지 알게 되는 건데, 그럼 전 세계 투자자들이 이 리스크를 다 생각하고 있는 와중에서 그럼 수요가 꺾일지 안 꺾일지 어떻게 알고 있냐면 그래서 요새는 막 토큰 발생량을 추적을 해요. 그 AI 서비스를 쓰면서 토큰들이 나오니까 그래서 그 토큰들이 계속해서 발생이 되고 있는지 그게 증가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그 AI를 우리가 활용을 할 때 그 토큰 단위로 뭐 이용료를 내기도 하는데 그걸 보면은 쟤네 매출도 추적할 수 있다 막 이런 거네요. 전반적인 시장의 그 AI 수요가 익스포넨셜한 건지 아니면 항복하고 있는 건지를 알면서 보려고 하는 거죠. 결국은 수요가 멈추면은 다 멈추게 되는 거고요. 제가 느끼는 거는 어쨌든 최고 레벨 기업들이랑 같이 놀 정도의 우리나라 기업들이 기술력이 많이 따라간 데다가 지금은 글로벌 설비 투자의 병목까지 우리가 담당하고 있다 보니까 메모리 가격이 대폭등하는 그런 전성기를 구가하게 됐는데, 근데 이 이후에 한국이 이런 방식으로 그냥 글로벌 메가테크 기업들의 파트너사가 돼가지고 밸류체인의 핵심에 존재하고 있다면은 결국 소비단에서 발생하는 이런 수요의 상승에 같이 편승하게 되는 거니까 기업 자체가 소위 PER 방식으로 그로스 방식으로 바뀌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업사이드 포텐셜 완전 열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AI 반도체 수요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인가 이거 진짜 잘 봐야 되는데 그런 염려도 지금 일각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삼성전자 뭐 P5 네. 대규모 투자하고 HBM 생산량도 이제 공격적으로 늘린다고 물론 이제 시간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그리고 또 최근에 디램 가격이 엄청나게 급등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이익률이 참 좋아지는 긍정적인 신호인데 또 주가는 어느 정도 반영이 된 데다가 네. 너무 올라가면은 이제 뭐 요즘에 6개월치를 사간다고는 하는데 네. 어느 순간부터 너무 비싸니까 오히려 또 수요가 줄지 않을까라는 염려 네.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네. 참 이거는 좀 훗날 우리가 계속해서 좀 와치를 해야 될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네, 근데 결국 이 모든 것의 시작은 수요에서 오거든요. 근데 소비자들의 수요가 짱짱하다 안 짱짱하다는 결국은 그들이 사용을 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언어 모형의 토큰 개수에서 오니까 아마 그런 데이터들에 대한 요구가 빗발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이크로소프트를 포함해가지고 그런 회사들이 그 토큰에 대한 거를 그래도 공개하기 시작을 하면서부터 왜냐면 자기네들도 그렇게 높은 설비 투자한다는 거에 대한 명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야 고객들이 이렇게 많이 쓰고 있고 이게 안 꺾인다 이러면서 설비 투자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모두가 언젠가는 월 단위로 발표되는 그런 것들을 데이터를 받아보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회사별로 내고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또 반도체도 계속 공부해야 됩니다. 아, 여기 딱 있었네요. 호돌이 반도체 심화편 못 들으신 분 지금이라도 들으세요. 고정 댓글에 있습니다. 그리고 와이즈 클럽에서 저희가 계속해서 반도체에 관련된 애널리스트 분들도 저희가 초빙을 해서 세미나 하고 있으니까요. 계속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 맞다. 와이즈 클럽 저희 한번 오신 지 되게 오래됐네요. 아 기억도 안 납니다. 이제 그러니까 나중에 한번 또 초청하겠습니다. 네. 와 오늘 장시간 진짜 깊이 있게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커넥티드 그라운드 최상욱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를 하면서 느끼는 최대의 만족은 선택의 자유가 저한테 있다는 거예요. 평생 일을 하고 싶으신 분, 이미 직업을 잃어버리신 분들이 이 직업을 권하고 싶죠.